자, 그러면 이어서 8번하고 9번이 하나의 공통된 주제에 관한 거죠. 행정법이 만들어지면, 법이 제정이 되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해서 시행이 되는가, 그죠? 이런 문제죠. 그래서 8번은 틀린 거 고르라는데 숫자가 중요하지. 국회가 만드는 법률도, 여기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도,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나 규칙도 다 언제부터 효력 발생한다고 정해놓지 않으면 공포한 지 얼마 지난 뒤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응? 20일. 그죠? 네. 그런 모든 법이 다 공통점이야. 그래서 1번 14일. 익숙한 숫자야. 14일이. 그죠? 응? 우리 행정 절차법 뭐 14일 나오고 7일 나오고 막 이런 게 익숙하죠. 응? 네, 20일입니다. 그리고 1번에 여기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 뭐 있죠? 국회가 만든 법률 효력이 생기려면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공포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 공포가 이제 국민에게 알리는 거잖아. 공포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인 거야? 정부가 발행하는 신문인 관보에 게재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예외가 있지. 그게 2번이야. 그래서 국회의장이 법률을 공포할 때, 그래서 키워드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 이건 관보에 게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쓰도록 돼 있죠. 그러면 원래는 법률을 제정했다,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대통령한테 보내고 대통령이 공포를 하는 거죠. 응? 그런데 대통령이 반대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보낸 법률을 대통령이 반대. 그러면 국회로 다시 보내. 소위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다시 보내. 그럼 국회에서 무슨 소리 해가지고 더 많은 수의 국회의원,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찬성. 그러면 어떻게 돼? 다시 대통령한테 공포하라고 또 보내. 근데 대통령이 여전히 자기는 이 법률을 공포를 못하겠대. 그리고 공포를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럴 때는 국회의장이 법률을 공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부가 발행한 신문에 싣질 않고 서울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2 이상에다가 이 법률 제정했다라고 공포하도록 돼 있어요. 응? 그래서 그거는 국회의장이 법률 공포할 때는 관보에 게재하지 않는다. 다른 방법을 쓰도록 돼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3번. 1번에서 말했듯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지나면 효력 발생하는 거죠. 근데 다 그렇진 않지. 어떤 경우는 20일 지나면 효력 발생하는 거 아닌 거 있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지 20일 지나면 효력 발생하지 않는 거 있잖아. 특히 그 법률의 내용이, 법의 내용이 왜? 국민의 권리를 제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서 그런 거는 적어도 공포한 지 30일이 지난 뒤부터 시행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또 있죠. 그것도 이제 벌써 떠올리고, 다 20일 지났다고 효력 생기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사망은, 그러면 공포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20일 지나면 효력 생기는데, 공포한 날은 언제를 의미한다? 응? 3, 4번이 연결이 되죠. 3번에 공포한 날, 공포일이란 언제야? 관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라고, 요거는 법으로 명시해놨어.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 그런데 그 발행된 날이 언젠지를 둘러싸고 또 견해 대립이 있어요. 신문, 관보나 신문이 발행된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지만 4번이 동설이고 판례 입장이야. 그죠? 언제로 봐? 4번에. 그렇지. 국민이 볼 수 있게 된 최초의 시점. 그렇죠? 그 뭐 보급소 이런 데 도착이 돼 가지고 도달이 돼서 국민이 볼 수 있게 된 최초의 시점으로 그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해석을 한다 이거죠. 응? 동설 판례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죠? 쉬웠고. 그다음에 9번은 행정법의 효력 범위와 소멸에 관한 사항. 그러면 자, 1번에 무슨 단어냐면 소급 금지 원칙이지. 정확히 말하면 소급해서 적용하는 거 금지되는 게 원칙이에요. 법을 만들면 어떻게 돼? 법 제정해서 그 공포하고 그 법 시행일 이후에 생긴 일에 대해서부터 적용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법 시행하기로 된 날 이전에 생긴 일에 대해서 소급해서 적용하는 건 안 되는 게 원칙. 그걸 소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죠. 특히 국민에게 불리한 내용의 법은 과거에 소급해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응? 그러나 동그라미 1번 계속된 사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야? 새 법
법 시행되기 이전부터 시작이 돼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시작은 과거에서 시작이 됐지만 계속 세법 시행일 때까지 계속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세법을 적용한다. 또 세법 이후에 생긴 사실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법을 적용한다. 이런 걸 뭐라 그래? 이런 걸 부진정 소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진정 소급은 원칙이 허용되는 거죠. 응? 그래서 이거는 소급 적용하면 안 된다. 소급 금지 원칙의 위반이 아닌 걸로 봐요. 응? 그래서 1번 어때요? 저촉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요 첫째 줄 같은 거를 부진정 소급이라 그래요. 이거는 허용이 되는 거야, 원칙이. 그 다음에 2번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사람한테는 다 적용되는 거다. 이런 걸 무슨 원칙이라고 하죠? 속지주의. 우리 영토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한테 다 우리 법 적용되는 거다. 이 속지주의입니다. 속지주의 원칙. 그죠? 그러나 우리나라 스스로가 우리나라의 영토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지만 뭐 외국인이다. 국적이 외국인이다. 그러면 우리 법 똑같이 적용 안 한다. 이렇게 규정 둘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영토 안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지만 따로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거나 뭐야? 상호주의. 그러니까 그 외국인한테 그 외국인이 속한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한테 어떻게 해주면 우리도 해주고 우리 안 해주면 우리도 안 해준다. 이런 식으로 상호주의를 우리 스스로 정해놓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행정법 공부하는 중에 상호주의 규정된 대표적인 예가 뭐야? 국가배상법에서 외국인이 피해자일 때, 그죠? 그 외국인이 속한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에게 배상해주면 우리도 해준다는 상호주의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응? 근데 없다 그래서 X가 된 거죠. 응?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도 있고. 그 다음에 3번은 원래 대한민국이 만드는 법은 대한민국 전국에 다 적용되는 게 원칙이지만 전국에 적용하지 않고 특정한 지역에만 적용되는 법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세종시 특별법 뭐 이런 거, 그죠? 세종시에만 적용되는 법,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4번 지문 어떤 거야?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법률이 전문 개정됐대. 그럼 이 전문 개정의 뜻이 뭐야? 법 규정의 본문 다 개정됐다는 뜻이야. 응? 전문 개정은 전부 개정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지, 그지? 법의 본문이 거의 전부 다 개정이 된 거야. 근데 말은 개정이야. 근데 실상은 사실은 뭐와 다를 바 없어. 기존에 있는 법을 폐지시키고 새 법을 만드는 거와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말만 개정이라고 표현할 뿐이지. 응? 사실은 기존의 법 폐지와 다름없다. 그렇다면 그 개정되기 전에 법에 이제 부칙이라고 해서 딸려 있어요. 밑에 뭐 무슨 조항은 언제부터 적용하고 뭐 이런 거, 그 누구한테는 요걸 적용하지 않고 뭐 이런 거, 그 부칙으로 이제 경과 규정이라고 딸려 있단 말이야. 그 기존의 법에 딸려 있던 부칙 규정도 자동으로 폐지된 거로 보는 거야. 응? 그래서 모두 실효된다. 이거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법률이 전문 개정됐다는 말의 뜻은 표현만 개정일 뿐 실제는 기존의 법을 폐지시키고 새 법을 만든 거와 같은 거로 보기 때문에 기존의 법에 딸려있던 부칙도 폐지된 거로 보는 거지. 응? 자동 소멸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정답 2번이었고 그 다음에는 우리 행정법의 일반 원칙.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영역이 되죠. 그래서 문항수를 조금씩 늘려갑니다. 많이 나오는 영역은 문항수를 좀 많이 하고 하는 건데 자, 행정법의 일반 원칙 중에 비례 원칙 또는 과잉 금지 원칙. 틀린 설명. 자, 질문 1번. 비례 원칙 실정법에 규정된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비례 원칙. 우선 헌법 37조 2항에 선언이 돼 있어요. 국민의 자유 권리 법률로 필요하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데 뭐야?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선언이 돼 있고 또 우리 행정법 공부하던 중에 비례원칙 선언된 규정 어떤 거 있지? 행정절차법에서도 행정지도를 할 때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된다. 이런 것도 생각나잖아. 그 비례원칙을 성문법으로 규정해 놓은 거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정법이 다른 말로 하면 성문법, 그지? 성문법에 규정이 있어야만 그게 위반하면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법으로 인정되나? 비례원칙 그 자체가 법이야. 성문법에 규정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비례원칙에 위반되겠다 그러면 위법한 작용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일반 원칙에 해당하는 거 실정법에 즉 성문법에 규정이 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규정이 안 돼 있더라도 비례원칙에 위반된 작용이다 그러면 위법으로 인정이 됩니다. 응? 그러니까 성문법에 규정이 안 돼 있더라도 우리 아까 행정절차법에 행정지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 데 그쳐야 된다 이렇게 그런 규정이 없어도 과잉 지도를 했다 그러면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법으로 인정되는 거지. 응? 그래서 비례원칙에 따라야 됩니다. 규정이 안 돼 있더라도. 그래서 1번 동그라미 2번을 공부하려면 우리가 비례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게 세부적으로 세 가지 원칙이다. 적필상 이러고 외우잖아. 그럼 뜻을 생각해 보면 행정기관이 쓰려고 하는 수단은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어야 된다. 적합성. 그다음에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 중에서도 상대방한테 최소한으로 피해를 주는 수단을 택해야 된다. 이게 필요성 또는 최소 침해성. 응? 세 번째.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피해를 주는 수단 하나가 선택이 됐어. 그럼 그 수단을 실제로 사용할지 여부도 또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 공익. 그 다음에 수단을 사용하면 상대방에게 되는 피해. 이 둘을 또 이익을 비교해서 이익 형량을 해서 그 수단을 사용해서 달성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이 더 크게 나와야만 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적법으로 인정한다. 이게 상당성 원칙이라고 하는 거지. 세 개의 원칙 모두가 충족돼야 적법으로 인정돼요. 그렇다면 2번은 자 위험한 건물이 있대.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 응? 그럼 이게 위험 방지가 목적이야. 이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수단이 보수 명령을 내리는 거. 응? 또 하나는 철거 명령 내리는 거. 두 가지 수단이 있대.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적합성에는 맞는 거야. 다 목적 달성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둘 다 써도 적합성에는 맞지만 상대방한테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 수 있는 수단은 보수 명령이다. 상식적으로. 그렇다면 보수 명령을 택해야지. 철거 명령을 택하면 뭐야? 최소 침해성 내지는 필요성 원칙 위반이다 이거지. 응? 따라서 적합성 원칙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적합성. 여기 틀린 거죠. 필요성 내지는 최소 침해성 원칙에 위반된 거다. 그 다음에 3번. 비례 원칙은 적용 안 되는 행정 영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행정 작용은 다 비례 원칙에 맞게 행해줘야 됩니다. 응? 물론 출발은 비례 원칙의 출발은 국민의 자유 권리를 주로 침해하는 경찰 분야에서 너무 과도하게 경찰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시작이 됐어요. 침해 영역에서 주로 시작이 돼서 경찰 분야에서. 하지만 점점 확대해서 오늘날은 모든 행정 영역에 예외 없이 비례 원칙에 맞게 해야 된다 해서 적용되는 거예요. 이익 주는 것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주면 안 된다. 응? 그래서 급부행정까지도 다 적용되죠. 응? 3번 문제였고. 그 다음에 4번은 판례 중에 하나. 그죠? 그래서 첫째 줄 끝에 첫째 줄 앞머리에 변호사의 개업지 제한. 이게 키워드죠. 변호사의 개업지 제한.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 여는 장소를 제한하는 규정을 국회가 도입을 했어요. 왜 도입했냐? 소위 전관예우라는 안 좋은 관행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래서 전직 고위 판검사 지낸 사람이 딱 사표 내고 나와서 자기가 근무하던 법원 앞에다가 법원이나 검찰청 바로 앞에다가 변호사 사무실을 낸단 말이야. 응? 그러면 막 그 사건 의뢰가 오면 자기가 담당한 사건이 바로 얼마 전에 근무하던 곳에 판사 검사 다 아는 친구들 아니야. 현직 판검사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건이 유리하게 뭔가 유리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불리한 결정은 안 나온단 말이야. 요게 이제 전직 판검사를 지낸 사람들은 뭔가 유리하게 해주는 관행이 있어. 암묵적으로. 그게 전관예우 관행 이렇게 불렸어. 그리고 그 사람은 사표로 나와서 짧은 시간에 사건 다 몰리니까 삽시간에 돈을 많이 벌어요. 응? 응.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부조리하는 관행. 그래서 응? 그럼 그 사람한테 사건을 뭐라도 유리하게 판정을 받아낼 수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사건을 맡기는데 돈이 많이 달래. 돈이 많이 들어. 그럼 결국 돈 있는 사람만 그 사람의 사건을 의뢰해서 유리하게
뭐 받아내고, 돈 없는 사람은 그런 걸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유행한 말이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말이 사회에 유행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걸 깨기 위해서 국회에서 논의해서 변호사법에 판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사람은 뭐 2년인가 3년 동안 자기가 근무했던 그 법원과 검찰청 관할구역 안에 변호사 사무실을 못 내게 한 거야. 이게 이제 개업하는 것을 제한해 놓은 거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퇴직하는 검찰총장인가 이 사람이 왜 변호사들만 이렇게 개업하는 장소를 제한하냐? 응? 비슷한 뭐 세무사, 회계사 이런 사람들은 그런 제한이 없는데 왜 변호사만 그렇게 하느냐? 평등원칙에도 어긋나고, 응? 그리고 이거 너무 과도한 제한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란, 직업의 자유 속에는 자기가 어디서 직업을 수행할지도 그 자유에 포함되는데 그 직업 수행의 자유를 과도히 제한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 법률이 위헌이라고 신청을 한 거야. 그랬더니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재판관들도 퇴직한 변호사야. 다 똑같은 입장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뭐 팔이 안으로 굽는지 이거 뭐야 과도한 제한이다. 이래서 위헌 판정 내려서 그 조항이 삭제되어 버렸죠. 응? 그래서 비례원칙 위반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응? 지금은 이런 규정이 없어요. 기업체 제한하는 규정이. 그래서 정관 예우 관행은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응? 자, 자, 답은 그래서 2번이었죠. 예, 그 다음에 일반 원칙 여러 가지를 섞어서 또 문제를 판례를 검토해 봅시다. 일반 원칙 얘기 나오면 거의 다 판례를 많이 냅니다. 응? 그래서 일반 원칙 관련 판례. 자, 지문 1번은 비례 원칙 관련 판례다. 그죠? 수입 녹용 사건. 그죠? 읽어보면 야, 근데 이게 그 녹용을 전부 조사한 것도 아니고 수입한 녹용을 그 중에 일부분만 딱 뿔 3개, 사슴뿔 3개 해가지고 끝부분 조금 잘라가지고 분석. 그랬더니 좀 유해 성분이 조금 기준치 약간 오버해서 나왔다. 그래서 무슨 조치를 내렸어요? 행정기관이. 야, 전부 폐기하든가 전부 다시 돌려보내라. 응? 그때 업자 입장에서는 이거 어마어마한 피해가 생기는 거지. 야, 그거 전부 조사한 것도 아니고 야, 그 조금 기준치 3개 조사했는데 약간 오버했다는 이유로 전부 폐기 아니면 전부 다 되돌려보내라고 하는 것 과도한 조치다 라고 하면서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법이라고 소송을 냈어요. 그러나 물론 상대방한테 과도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공익이 있대. 뭐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공익 목적이 훨씬 중요하다. 응? 이래서 어떻게 돼요? 비례원칙 위반이 아니다. 즉 적법한 조치라고 판결 내렸어요. 응? 야, 이거 보니까 얼마 전에 나왔던 판결이 생각나. 이제 그 음주운전자에게 면허 취소시킨 거야. 응? 근데 기사로만 나와서 내가 소개하는데, 자, 저기 춘천인가 어디 하여튼 강원도에 사는데 이 사람 지방 공무원이야. 운전직 공무원. 운전직 공무원인데, 자, 저녁 때 회식을 하고 집에 일찍 들어갔어. 회식을 하고 술 먹고 들어가서 자는데 새벽에 자기 와이프가 막 배 아프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새벽에 술이 안 깼지. 안 깬 상태에서 차를 몰고 약 사러 간 거야. 그래서 이제 한 120m 운전하고 갔대요. 근데 운전하고 가다가 이게 접촉 사고가 날 뻔했나 봐. 그래갖고 그 상대편 운전자하고 길거리에서 막 시비가 일어난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신고가 들어간 거야. 아마 상대편 운전자가 이 사람이 술 냄새가 난다 이렇게 되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버린 거야.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음주운전 결과로 해서 면허가 취소된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 자 소송을 냈어. 원래 도로교통법에 보면 음주운전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시키거나 음주 수치 정도에 따라서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에 면허 정지할 수 있다. 재량으로 돼 있단 말이야. 응? 근데 지금 무슨 수단을 택한 거야? 경찰이 면허 취소. 물론 취소 기준치를 넘었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예전 기준으로 하면 0.1%가 넘은 거야. 이제는 새 기준은 0.08 넘으면 면허 취소야. 혈중 알코올 농도가. 근데 0.1 넘어서. 그래서 면허 취소를 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과도하다. 그래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첫째, 그
자기가 운전직 공무원이고 이 사람 면허 취소되면 잘립니다. 운전직 공무원인데 면허가 없어지잖아. 직장에서 파면 잘린 거예요. 두 번째, 자기가 운전면허 80 몇 년도부터 82년도에 운전면허를 따서 그동안 사고 난 적이 한 번도 없고 사고 낸 적도 없고 교통법규 위반한 적도 없다. 성실한 운전자였다. 응? 그 다음에 또 운전을 하게 된 이유가 뭐야? 새벽에 와이프가 막 배 아프다고 난리를 해서 약 사러 가느라고 부득이하게 운전을 한 거다. 응? 음주운전을 하게 된 거다. 뭐 이런 이유를 드는 거야. 그리고 운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하나도 성실하게 근무해왔고 등등 이런 이유를 감안할 때 면허 취소라는 수단을 택한 건 너무 과도하다. 비례원칙 위반을 주장 소송을 낸 거야. 어떤 판결 나왔을까? 하급법원, 1심 법원, 2심 법원은 다 과도하다고 인정을 했다는 거야. 너무 과도하다. 이런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면허 취소까지는 너무 과도하다. 근데 면허 취소란 경찰 측에서 대법원에까지 올라간 거야. 대법원이 뒤집었어. 결정적인 이유는 뭐야? 응? 자, 요새 음주운전 사고 때문에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 음주운전을 단속해서 교통사고 방지해야 될 공익적 목적이 훨씬 중요하다. 이거야. 가장 큰 이유는 공익 목적이 훨씬 중요. 상대방이 있게 되는 피해도 크겠지만 그게 훨씬 중요. 응? 그게 이유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참작하더라도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해진 판례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사로 봤다 그랬잖아. 기사에 또 댓글들이 몇 개 있어. 이렇게 보니까 또 그 댓글들은 음주운전에는 봐주면 안 된다. 엄격했네. 찬성.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약 사러 가면 택시를 타고 가든가 119를 부르든가 할 일이지 왜 지가 음주운전을 해서 가느냐? 당연한 거다. 이런 얘기로 쭉 나오고 대부분 당연하다는 투에 잘한 거라는 취지의 판결이 많더라고. 댓글들이 많았어. 자, 그래서 여기 덧붙이면 예전에는 운전이 그 사람의 생계 수단이다. 그러면은 면허 취소까지는 과하다는 판결이 예전에 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운전이 생계 수단이라 할지라도 음주운전에서 과하다고 보지 않아요. 면허 취소하고 하는 걸. 그렇게 좀 사회 변화에 맞춰서 판결도 바뀌고 있습니다. 자, 2번은 청원경찰 감축 사건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1번은 수입 녹용 사건이다. 2번은 청원경찰 인원 감축 사건이다. 결국은 이거는 평등원칙 위반이냐 아니냐가 문제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이건 이제 면직 처분 대상 얘기 자르는 기준이야. 이게 이제 20%를 자르기로 정해진 거야. 고용한 청원경찰 중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한 청원경찰 중에 20%를 자르기로 정해냈어. 그래서 20%를 잘라야 되는데 이거 고용된 사람들을 어떤 기준으로 20%를 선정을 해서 잘라야 될지 고민하다가 기준을 정했지. 어떻게 기준을 정했어요? 일단 시험을 봐서 하위 성적자를 자르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반발이 있었나 봐. 이게 다 학력이 다른데 똑같은 성적 기준으로 자르면 이게 좀 학교 많이 안 다닌 사람은 더 불리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학력을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나눈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좀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중학교 졸업 중퇴 이상자 그룹, 그 다음에 초등학교 졸업 이하자 그룹, 이렇게 두 집단으로 나눈 뒤에 시험을 보는 거야. 같은 시험 문제를 시험을 보고 각각에 대해서 하위 성적자 20%를 자르기로 한 거지. 나름대로는 학력을 기준으로 집단으로 나눠서 20%를 적용하면 그러면 나름대로 공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준을 정한 거지.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높은 성적을 받았지만 그쪽 그룹에서는 하위 20%에 속해서 잘린단 말이야. 그런데 이쪽에 초등학교 졸업 이하자 집단에서는 잘린 이 사람보다 성적이 훨씬 낮은데도 20% 하위 20%에 안 들어가서 안 잘린단 말이야. 그럼 성적이 학력 높은 집단에서 반발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유가 뭐였어? 그럼 뽑을 때는 학력에 차등 안 두고 다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뽑아놓고 자를 때는 학력을 기준으로 둘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같은 기준을 정해서 하위 20% 자른다. 그러면 학력 높은 자만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이거를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대법원이 뭐야? 이거는 평등원칙에 위반된 기준을 정한 거다. 응? 즉, 그래서 결론이 뭐였어요? 평등원칙 위반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세한 내용 할 필요 없어요. 판례 외우는 요령은 어떻게 돼? 청원경출 인원감축사건 평등원칙 위반. 그럼 끝이야. 다른 사건은 없으니까. 응?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공부해야 돼? 우선 개인택시 면허의 성격을 알아야 돼. 개인택시 면허는 특허에 해당하는 조치야. 개인택시 면허는 특허. 우리가 허가, 특허, 인가 뭐 이런 걸 공부해줘. 특허야. 독점적인 사업 경영의 권리를 부여하는 거야. 응? 특허. 그러면 또 특허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재량행위야. 행정기관의 재량행위. 응? 재량행위니까 개인택시 면허 받을 요건이 다 구비됐어도 무조건 면허를 내줘야 되는 게 아니고 면허를 안 내줄 수도 있고 내줄 수도 있고 합리적으로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재량행위. 그러면 개인택시 면허 내주는 기준을 정하는 것도 행정기관의 재량으로 인정되는 거다. 그래서 재량으로 면허 내주는 기준을 정해놓고 또 기준을 바꾸는 것도 재량이야. 그러면 개인택시 면허 내주는 그 기준을 바꿨어요. 예전의 기준보다 어떻게 했어? 면허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 우선순위 요건을 더 강화했대. 그렇게 바꾼 거야. 응? 그런데 보통 이렇게 기준을 바꾸고 그러면 그 기존에 있던 기준, 자격 요건 이걸 보고 개인택시 면허 받으려고 준비했던 사람을 생각을 해서 뭐해? 바꾼 기준은 뭐 1년 뒤부터 2년 뒤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유예 기간을 보통 두잖아. 근데 행정기관이 기준을 딱 바꿔놓고 바로 시행 들어간 거야. 유예 기간도 안 두고. 응? 그랬더니 기존의 기준 맞추어서 자기 이제 개인택시 면허 받을 요건을 충족시키려고 기존의 기준에 맞추어서 노력해온 사람이 이제 자기 기준 다 충족됐다 해가지고 기존의 기준에 충족됐다고 생각해서 면허 신청을 한 거지. 근데 행정기관이 바뀐 기준을 바로 적용해서 당신은 요건에 충족이 안 됐다. 그래서 면허를 거부했더니 이 사람이 뭐야?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다. 자기는 기존의 기준을 신뢰하고 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그거 바꿔가지고 바로 시행하는 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고 그리고 또 그러면 똑같이 개인택시 면허를 받는데 누구는 예전에 완화된 기준에 적용을 받아 면허를 받고 누구는 또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아서 똑같은 요건인데도 면허를 못 받고 이건 불평등하다. 평등원칙 위반. 이건 다 주장했어요. 얼핏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핵심은 재량이라는 거야. 행정기관의 재량. 근데 재량도 어떻게 되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불합리하게 이게 뭐 기준 정하고 이러면 위법이야. 응? 그런데 여기서는 개인택시 면허 제도라는 것 우리나라 이제 택시 숫자를 고려할 때 뭐가 필요하대? 그때 조절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택시 숫자가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필요가 있어? 면허 내주는 기준을 좀 완화시켜서 쉽게 좀 면허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택시 숫자가 너무 많다, 좀 줄여야 된다 그러면 면허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해서 면허 받기를 까다롭게 해서 택시 숫자를 좀 줄이고 이걸 그때 상황 보고 행정기관이 조절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행정기관이 유예 기간을 두지 않고 바꾼 기준을 바로 적용했다 그래도 그거 가지고 신뢰보호나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게 판결이었죠. 그래서 3번 신뢰보호 원칙도 위반 아니고 형평의 원칙이 다른 말이 평등원칙이야. 평등원칙도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면 답은 4번이죠. 그러면 4번의 문장은 자기구속의 원칙이지.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기관 자기가 나타낸 건 행정기관이 자기 자신이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대로 쭉 처리를 해왔어. 적용을 해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대로 될 거라고 신뢰를 하고 있는 국민의 신뢰 그리고 평등원칙 이런 거에 기초해서 어떻게 해야 돼?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예전에 해온 거와 다르게 불리하게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 내지 업무 처리 관행에 구속받는다 하는 게 자기구속 원칙이죠. 그런데 앞부분에 뭐 있어요? 재량준칙, 다른 말로 폭넓게 말하면 뭐야? 재량준칙은 행정규칙의 한 종류지.
왜? 행정기관이 스스로 만든 기준 국민한테 일단 공표를 했대. 공표한 것만으로는 아직 한 번도 적용한 사례가 없어. 기준만 공표했을 뿐 아직도 한 건도 그 기준대로 적용한 선례가 아직 없는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돼? 뭐 되풀이해서 적용이 돼서 뭐 관행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다면 이제 국민이 저 기준대로 될 거다라고 신뢰할 만한 게 아직 없고, 누구한테 또 적용을 한번 한 게 있어야 왜 나한테는 그 기준대로 적용 안 해줘 해가지고 평등원칙 위반이다 이렇게 비교 대상이 되는 선례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공표된 것만 가지고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어떤 조치도 없었고 비교 대상이 될 만한 어떤 선행 조치도 없었기 때문에 신뢰보원칙, 평등원칙에 입각한 자기구속원칙이라는 게 적용될 수 없다는 거야. 응? 그래서 있다라고 한 게 틀린 말이에요. 응? 그래서 그러면 결국 행정기관이 재량규칙 만들어서 그거를 최소한 되풀이 적용한 관행 같은 게 만들어져 있어야만 왜 나한테만 그것과 다르게 해줘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응? 그럼 달리 말하면 행정기관은 구속받지 않는다는 거죠. 적용한 일이 없다면. 응? 그래서 4번이 답이었어. 그 다음에 12번은 역시 판례 태도와 다른 걸 골라라. 그래서 1번 또 어떻게 돼요? 1번은 중요한 게 아무리 예전에 어떤 조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더라도 중요한 단어는 위법이야. 결정적인 단어가 위법이야. 위법. 과거에 위법한 조치가 계속 반복적으로 행해져 왔어요. 그러면 누가 또 똑같은 이치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도 위법한 조치 해줘 하고 신청해 왔어. 해줘야 돼? 위법이라는 게 뒤늦게 알아차린 거야. 행정기관이 그동안에는 모르고 계속 반복해 왔는데 뒤늦게 위법이라는 걸 알아차렸어. 그런데 누가 나한테도 해줘. 위법이라 해서 안 됩니다 했더니 누구한테는 위법인 것도 해주고 왜 누구한테는 안 해줘? 평등원칙 내세우면서 똑같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한다? 그러면 평등 내지 자기구속 원칙을 이유로 해서 똑같이 해주면 위법인 조치를 계속 영원히 해줘야 돼요. 이렇게 되면 법치행정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위법임이 밝혀진 다음에는 그 위법한 조치를 계속 해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위법하게 행해진 처분이라도 반복적으로 행해져 왔다 할지라도 위법한 처분이라는 게 뒤늦게 밝혀졌다면 이제는 위법한 조치를 계속 똑같이 해줘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거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구속력을 갖게 된다? 아니다는 거죠.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힘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1번이 답. 그 다음에 지문 2번은 신뢰보호 원칙과 관련되죠.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뭐가 있어야 돼요?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되잖아. 국민이 신뢰할 만한 대상인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키워드는 뭐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 내린 거예요. 이게 키워드죠. 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 내린 건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게 관건입니다. 공적 견해 표명이냐 아니냐가 관건이에요. 응? 공적 견해 표명이라면 이거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고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닌 거로 보게 되면 신뢰보호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응? 그래서 중요한 거 헌재의 위헌 결정은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대법원이. 응? 그렇기 때문에 신뢰보호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적용되지 않는다. 신뢰원칙. 5. 3번은 이른바 신의성실 원칙과 관련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 3번은 뭐니까 야, 이 사람 공무원 정년을 불과 1년 4개월 남겨놓고 호적을 고쳤어. 그죠? 출생연월일을 뭐 바로 잡는다고 해서 고쳤지. 그리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자기 아직 정년에 도달한 나이가 덜 됐다. 왜냐면 부모님이 나를 너무 일찍 태어난 걸로 출생신고를 잘못해놨다. 자기는 한 출생신고된 연도하고 달리 한 3년 뒤에 태어났는데 부모가 3년 앞서서 출생신고를 해놨다. 그러면서 호적을 고친 거야. 지 맘대로 고치는 게 아니라 법원에 가서 신청해갖고 뭐 증거자료 내고 뭐 해가지고 증인 불러가고 해가지고 정정 받는 겁니다. 어쨌든 정정을 받았어. 그러니까 자기는 아직 정년
되려면 3년이나 더 남았다. 그러니까 정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거부했어. 응?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제 소송 냈어. 그랬더니 그 정년 거부한 행정기관 측에서는 뭐라 그래? 이거 그동안은 킥소리 안 하다가 정년 불과 1년 3개월 앞두고서야 호적 고치고 정년 연장 요구하는 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이 되는 거다라는 게 행정기관의 주장이고, 상대방은 정당한 권리 요구다라고 주장하고 맞선 거야. 판결은 신의성실 원칙이 위반된다 아니다? 위반되지 않는데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이거야. 자, 우리가 그 정년에 도달하고 뭐 이렇게 이제 연금 받기 위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뭐 신청하고 하잖아, 서류. 근데 거기에 제출하는 서류는 정년 퇴임 시에 이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거 내는 거예요. 법 규정에 의하면 퇴임할 당시에 그 호적 관련 서류, 지금 호적이란 말을 안 쓰지. 그러니까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거를 퇴임할 당시에 그 증명서를 내도록 돼서 그걸 기초로 뭐 연금 결정 이런 거 하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런 점을 비춰보면 퇴직할 당시에 그 증명서를 기초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다라는 취지에서, 그러면 이 공무원이 임용될 당시에 그 출생연월일 증명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퇴직할 당시에 제출된 증명서를 기준으로 정년을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정당한 요구이지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응? 그래서 신의성실 원칙 위반 아닌 거로 봤죠. 예. 그 다음에 4번은 자, 일단은 여러 개의 운전면허가 있을 때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딴 사람이 뭔가를 면허 취소받을 음주운전 행위 같은 걸 했다 그러면 여러 개 면허를 다 취소할 수도 있지요. 응? 네. 자, 관련해서 일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차를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했다. 그럼 일종 보통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 돼요. 면허 정지 기간 동안에는 면허의 효력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무면허 운전이 되버린다. 그러면 무면허 운전으로 인정돼서 형사처벌을 되고 가지고 있던 운전면허도 취소받게 됩니다. 응? 그러면 일종 보통면허 취소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까지 있었는데 그것도 함께 취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왜 원동기 면허까지 취소하냐 하고 소위 부당결부 금지 원칙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낸 거죠. 그러나 자, 일종 보통면허를 취소한다는 건 무슨 의미? 일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는 다 운전할 수 없게 하는 조치야. 근데 일종 보통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 속에는 원동기, 즉 125cc의 오토바이도 다 일종 보통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 일종 보통면허 취소하는 건 원동기도 몰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일종 보통면허. 그러니 원동기 면허 남겨놓으면 원동기 몰고 다니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동기 면허도 다 취소해야 된다는 거죠. 응? 그런데 자, 요거와 관련해서 복잡하게 이제 공부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2016년 2월달 이후로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돼서 자, 무슨 조항이 이제 추가됐냐면 어떤 사람이 운전자가 면허를 취소나 정지받을 위반 행위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도로교통법에 명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운전한 차와 관련이 있는 면허냐 아니냐 안 따져요. 다 취소할 수 있어요. 다만 뭐가 문제가 되냐? 다 취소한 것이 너무 가혹했냐 아니냐, 비례원칙 위반은 문제될 소지가 있어도 이게 왜 관련 없는 면허인데 취소했느냐 하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위반될 소지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편해졌어. 하여튼 머릿속에 뭐야? 이제는 여러 개 면허 다 취소해도 돼요. 응? 그래서 교재는 뭐 예전 판례들이 그대로 들어있지만 이제는 그 판례들을 안 낼 거야. 이제는 다 취소해도 된다야 다. 응? 그래서 문제도 예전에 뭐 이런 판례 있잖아. 이륜 자동차를 음주운전했다. 즉 125cc 초과하는 배기량의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했다. 그러면 이륜 자동차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즉 2종 소형 면허만
관련됐으니까 그것만 취소해야지 일종 보통이나 일종 대형면허는 관련이 없으니까 그것까지 취소한 건 위법이다 이거잖아. 근데 이제는 다 취소해도 돼. 응? 따라서 그런 판례는 이제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야.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당연히 이의제기 들어가면 이깁니다. 응? 지금 현행법이 다 취소할 수 있도록 바뀌어 있는데, 근데 현행법은 다 취소할 수 있는데 판례, 과거의 판례, 과거법을 기준으로 한 판례를 내놓고 그걸 맞다고 해?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그 여러 개면은 다 취소해도 된다. 부당결부냐 아니냐는 문제거리가 안 된다.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4번 다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13번 보자. 일반 원칙 중에서 제일 비중이 큰 게 신뢰보호의 원칙이야. 그죠? 신뢰보호 원칙 옳은 거 오르래. 1번 땡. 왜 틀렸을까요? 법률 적합성이라는 말 때문에 틀렸습니다. 응? 그 자리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맞을까요? 법적 안정성. 자, 이거 딱 생각하면 돼. 여러분 이거 한번 답변해봐. 자, 위법하게 영업허가를 내줬어. 위법한 영업허가가 됐어. 그러면 상대방 신뢰보호 차원에서 위법한 영업허가 유지시킬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유지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없어요? 신뢰보호. 아니 위법한 영업허가가 된데 상대방 아무 잘못 없어. 행정기관이 잘못해서 위법이 된 거야. 그럼 상대방 신뢰보호 차원에서 위법한 허가 유지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걸 유지하느냐 아니냐는 뭐에서 결정해야 돼? 상대방, 그치, 이익형량 해야지. 이 상대방이 신뢰보호 잘못 없으니까 신뢰를 보호해야 되는데 신뢰보호 차원에서 위법한 영업허가라도 유지시켜야 될 필요성이 크냐, 아니면 위법한 영업하는데 이거 공익이나 3자 보호를 위해서 취소해야 될 필요성이 크냐, 이익형량을 해야 돼. 그래서 굳이 뭐야? 그렇죠. 취소해야 될 공익적 필요성은 별로 안 큰데 취소하면 상대방이 있게 되는, 많은 투자해서 영업하고 있는 중에 잘못 없는데 위법이라고 취소하면 상대방이 있게 되는 피해가 워낙 크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때 취소하면 위법이야. 응? 이 논리 여러분 생각해봐. 저 뒤에 가면 우리 직권 취소 철회할 때도 이익형량 요구되잖아. 특히 국민한테 이익 주는 행위를 했다가 취소하거나 철회할 때는 취소 철회해야 될 공익, 자유롭게 막 취소 철회가 허용되는 게 아니야. 이익형량을 해서 취소해야 될 공익적인 필요가 더 커야만 취소가 적법이 됩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신뢰보호 필요가 없으니까 막 취소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없다면 이익형량을 해서 신뢰보호 고려해서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고자 한 거는 위법한 조치도 경우에 따라 신뢰보호 될 수 있어요. 그럼 봐. 자, 행정기관은 야, 그거 위법한 영업허가가 나갔으니까 합법성, 법률 적합성 차원에서 취소해야 맞다 하고 취소하려고 들지만, 상대방은 아무리 위법한 영업허가로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신뢰보호, 국가와 국민 사이의 법적 생활의 안정성, 이거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신뢰보호를 내세워서 위법한 허가도 유지시켜달라고.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 이익형량에서 결정해야 된다 알고 있잖아. 둘 다 동등한 가치라고. 따라서 신뢰보호 원칙은 결국 경우에 따라 합법성을 희생하더라도 국민의 잘못 없는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는 위법한 적용도 유지될 수 있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의 내용 중, 자, 그러면 법치국가 원리는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단 말이야. 하나는 법대로 하는 거, 그 법률 적합성. 또 하나는 옛날엔 법률 적합성 하나만으로 생각을 했지. 근데 20세기 중반 이후 국가가 이제 국민에게 이익 주는 작용 많이 늘어나면서 뭐가 또 중요한 원칙이 돼서 법적 안정성. 그러니까 헌법상의 법치국가 원리는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법률 적합성과 법적 안정성. 응? 이 법적 안정성 유지하는 것에 근거가 되는 게 신뢰보호야. 응?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신뢰보호는 법적 안정성 유지의 필요성에서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적합성 아닙니다. 그래서 X. 2번은 실정법 없나요? 아까 얘기했죠. 국세기본법 18조 3항.
행정절차법 4조 2항이 대표적인 법입니다. 응? 신뢰보완 규정한 거. 그래서 없다는 거 X. 3번은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 대상이 되는 선행조치. 학자들은 선행조치란 말을 좋아하고 우리 대법원 판례는 공적 견해 표명이란 말을 쓰죠. 응? 뭐 선행조치라고 말하거나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말하거나 뭐 다를 바는 없어요. 하여튼 국민이 신뢰하게 되는 대상인 행정기관의 조치는 꼭 뭐야?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 내지 처분 이런 행위만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행정지도 같은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성격을 갖는 것도 신뢰보호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응? 행정지도 같은 비권력적인 사실행위,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효과 발생시키지 않는 사실행위, 응? 이런 것도 다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거다. 이게 3번이 그래서 정답이에요. 응? 그 다음에 4번은 조금 아까 1번 설명할 때 얘기했죠. 뭐야? 적법한 선행조치만 신뢰보호 될 수 있는가 믿었다고? 위법한 선행조치도 신뢰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한테 귀책 사유가 없다면. 응? 이해됐죠? 4번 위법한 행위도 신뢰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위법의 정도가 무효면 안 된다.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정도의 위법이라면 그건 적법이라고 믿은 거에 대해서 신뢰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응? 그래서 어쨌든 간단하게 하면 위법인 행위도 신뢰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응? 그래서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답입니다. 응? 그 다음 14번 역시 또 일반 원칙 제일 많이 나오니까 몇 문제 더 달았어요. 틀린 설명. 1번 신뢰보호 받으려면 신뢰한 자에게 뭐가 없어야 돼? 귀책 사유가 없어야 돼. 그 귀책 사유, 즉 잘못이란 적극적으로 속이고 뭐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이 자기한테 해주는 조치가 위법이란 걸 이미 알고 있었다든지 그러면서 모른 채 했다든지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위법이란 걸 알아차릴 수 있었는데 조금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도 다 귀책 사유로 포함이 된다는 게 판례죠. 응? 그래서 여기 설명에 1번의 끝에 적극적 부정행위는 적극적으로 속이는 걸 말해요. 응? 허위 신청서를 내고 뭐 무슨 자격증도 없는데 자격증이 있다고 거짓 기재하고 뭐 이런 거지. 응? 근데 그런 것만 아니라 첫째 그때 소극적 부정행위 그러면 뭘 뜻해? 위법인 걸 알면서도 모른 채 하거나 응? 또 위법임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조그만큼도 주의도 기울이지 않아서 위법임을 알지 못했거나 이런 것도 다 이런 걸 우리가 소극적 부정행위라고 말한단 말이야. 응? 그래서 내가 이론 시간에 설명할 때 뭐였어? 적극적 부정행위로 버스 요금 내면서 1,000원짜리 반 찢어갖고 접어서 버스 요금통에 넣는 건 적극적으로 속이는 거잖아. 이 적극적 부정. 소극적 부정은 택시비를 기본 요금 타고 거리 타고 5,000원짜리 밤에 냈는데 택시기사가 5만 원으로 알고 47,000원을 거슬러 줘. 그래서 이거 웬 또 알면서 그냥 갖고 내렸다. 이게 소극적 부정이야. 알면서도 모른 채 한 거. 응? 그죠? 네, 그런 거죠. 다 귀책사유 있는 거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러면 신뢰보호 못 받는 거야. 그 다음에 2번은 2번 틀렸네. 아까 얘기했잖아. 법치국가 원리는 두 개의 세부 원칙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본다. 뭐와 뭐? 법률 적합성과 법적 안정성. 근데 둘의 가치가 다 동등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안에서 합법성, 법률 적합성을 중시해야 되냐? 신뢰보호를 통한 법적 안정성을 중시해야 되냐? 이거는 구체적인 사건마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 이익을 형량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 뭐가 항상 우선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다. 근데 뭐 법률 적합성이 언제나 우선해? 아니지. 신뢰보호가 완전히 우선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가 우선한다는 거는 X. 응? 이익 형량을 통해서 어느 쪽이 우선해야 되는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2번이 답. 그 다음에 3번 문장은 실권의 법리. 뜻 뭐야? 권리나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는 원칙이죠. 응? 어떤 때 권리나 권한을 갖고 있는 자가 장기간 권리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 놓으면 상대방으로서는 더 이상 권리나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구나 하고 신뢰를 하게 된 마당에
뒤늦게 권리 권한 행사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그 권리 권한 행사, 권리나 권한은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 이게 이제 실권의 법리라는 거야. 응? 그럼 결국은 상대방이 권리나 권한 가진 자가 장기간 권한 행사를 안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안 할 것이라고 신뢰를 하게 된 마당에 뒤에 이제 갑작스럽게 권리 권한 행사하는 거 안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실권의 법리라는 거는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래?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돼 나오는 거다라고 한다는 거야. 학자들은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파생돼 나오는 건데 판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돼 나오는 거다라고 한다는 거죠. 응? 그래서 동그라미, 그죠? 4번 지문은 부당결부금 지원칙은 주로 어디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거지? 부당결부금 지원칙. 주로 이제 부관 붙일 때 우리 행정이 주된 내용의 행위하고 관련 없는 부관을 붙이는 거 맞죠? 그렇죠? 또 국민이 뭔가 의무를 부여받고 이행을 안 할 때, 그지?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부과받고 안 내. 자동차세를 받기 위해서 수도를 끊고 전기를 끊고. 그 수도 끊고 전기 끊는 이 방법은 자동차세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건데 그런 수단을 막 이용해서 세금 납부를 받으려고 이렇게 활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무슨 수단을 쓸 때 부당결부금 지원칙에 어긋나는 수단을 쓰면 안 된다. 이런 영역이 주로 많이 부당결부금 지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지만 국민하고 국가나 지자체하고 계약을 맺을 때도 어떻게 돼? 그 계약의 본래 내용하고는 별 상관없는 걸 계약 조건으로 막 결부시켜 놓는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계약과 관계없는 조건을 결부시키는 거 이거 막기 위해서 공법상 계약을 맺을 때도 부당결부금 지원칙. 또 더 넓게 말하면 우리가 일반 원칙이라고 부르는 건 적용이 안 되는 데가 없어요. 일반이라는 단어, 일반 원칙은 일반적으로 다 두루두루 적용되는 원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는 적용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런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응? 그래서 동그라미. 15번은 개인적 공권 내지는 공권, 뭐 권리지. 공법상의 권리. 오늘날은 공법상의 권리를 법률상 보호되고 있는 이익, 법률상 이익이라고 동일시합니다. 응? 그래서 그러면 이거 뭐와 연관될까? 우리 개인적 공권 공부할 때 생각나는 거. 그치? 이 개인적 공권이 개인이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인정이 되려면 오늘날 두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 하나가 뭐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뭔가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있어야 되고 그 의무가 공익만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해야 할 의무. 그 사익 보호성이 인정되는 의무여야 된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돼. 그치? 그래서 그와 연관. 그리고 이러한 공권 내지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구제를 받기 위해 소송할 원고 적격 인정되죠? 송자격, 행정소송 제기할 자격, 원고 적격과 연관되고 또 손해배상, 손실보상도 연결돼. 이 손해배상 받고 손실보상 받을 수 있는 그 침해는 뭐야? 법이 보호하는 이익, 법률상 이익 내지 권리 침해됐을 때만 배상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거지. 소위 반대 개념이 뭐야? 반사적 이익, 이거 침해받았으면 감수해야 되는 거지. 그럼 구제를 받기 위해서 소송할 자격, 또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 대상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 응? 그러면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 1번 무슨 단어 나왔어? 반사적 이익 나왔지. 반사적 이익은 침해되더라도 감수해야 될 거지. 구제가 인정이 안 되죠. 근데 권리, 개인적 공권 내지 법률상 이익은 소송 자격도 인정되고 구제되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다. 그다음에 2번은 그러면 행정주체, 국가라고 얘기를 해보자. 국가에게 뭔가 해야 되는 의무가 부여돼 있어. 국가에게 뭔가를 해야 될 의무가 인정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개인은 그러한 의무로 되어 있는 행위를 나한테 해줘 하고 요구할 권리가 바로 인정이 되나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려면 하나만 갖고는 안 돼.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여기 지금 하나만 제시된 거 아니야? 뭐 국가 측이 의무 있다. 하나만 얘기한 거야. 응? 그 의무 있다는 건 한 가지 조건만 충족된 거지. 두 번째 조건 뭐가 있어야 돼? 그 의무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여되는 의무, 응?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다 라는 점이 인정돼야 개인의 이익을 법이 보호하고 있는 게 되는 거고, 개인은 그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인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한 가지 조건, 국가 측에게 의무가 있다 하는 것만 갖고는 바로 개인이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바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응? 그죠? 사익보호성이 있냐 없냐, 그 의무가, 이게 따져져야 돼. 그래서 국가에게 뭔가를 해야 될 의무가 부여돼 있지만 그 의무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될 의무는 아니고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의무라면, 공익을 위해서는 해야 되지만 개인이 해달라고 요구한다고 해줘야 될 의무는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면 개인은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항상 그에 상응하는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니다. 사익, 그 의무가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성격의 의무다라고 또 이 두 번째 조건이 충족될 때만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2번 X 답이 나온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뭐야? 과거에는 요것도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려면 의사력이라는 게 인정돼야 된다. 의사력 존재. 그럼 여기서 의사력이라는 걸 쉬운 말로 풀면 뭐야? 해달라고 국가에게 요구를 했는데 안 해줘? 그러면 위법이다. 그리고 이제 나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해놨어야 된다는 거야. 그 의사력 이꼬로 뭐라고 생각한다? 재판 청구권. 응? 의사력. 의사력이란 말은 개인이 자기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 소송을 통해서. 응?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재판 청구권이 보장되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필요한 요건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과거에 그런 얘기를 했던 배경에는 뭐가 있는 거야? 법이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으려면 법에서 뭐라고 정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소송 제기할 수 있다라고 법이 규정을 하고 있어야만 그 문제에 대해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 제도, 법에서 열거해 놓은 사항만 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뭐라 그래? 열기주의. 과거에는 소송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열기주의라는 제도를 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에서 안 해주면 소송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있어야만 끝까지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자기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본 거야. 근데 지금 오늘날에 와서는 열기주의가 아니잖아. 응? 국가가 행하는 법 집행 조치로서 개인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다 소송이 가능하잖아. 개괄주의를 택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오늘날에 와서는 따로 개인의 권리로서 인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당연하게 재판 청구권은 보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은 그 의사력 존재, 이거로 재판 청구 가능해야 된다 하는 거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통설적 입장. 4번은 개인의 권리는 기본적으로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어야 권리지. 그러면 그 법은 기본적으로 법률이야. 법률이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고 판단해야 되지만 법률만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도 관습법에 의해서도 개인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 우리 행정법에서 대표적인 예로 입어권이라는 단어 배우잖아. 입어권. 입어권. 들어봤잖아요. 입어권 뭐야? 관습상의 어업할 수 있는 권리야. 관습법으로 인정된 어업권이야. 응? 관습법에 의해서도 개인의 권리 인정될 수 있어. 또 공법상 계약 맺으면 국가와 개인 사이에 서로 어떤 내용의 권리 의무를 갖기로 합의하는 거죠. 그럼 그 합의된 계약 내용대로 국가와 개인 사이에 권리 생길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성문의 법률, 법규명령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개인의 권리가 법이 보호하는 이기다 해서 인정되기도 하지만 관습법에 의해서도 계약에 의해서도 개인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응? 자,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에 16번 역시 틀린 거 고르라 했죠? 개인적공권. 그럼 1번 헌법은 우리 국민 개인의 권리, 기본적 권리를 쭉 선언해 놨습니다. 응?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모든 기본권은 당연히 행정법 관계에서 개인적 공권이 된다? 틀렸어요. 응? 물론
헌법상의 기본권은 개인의 권리로서의 기본적 성격은 갖고 있어. 그런데 만약에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소송을 하려면 그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의 권리를 해야 돼. 그냥 추상적인 선언에 그치는 권리는 내용이 알맹이가 아직은 없는 거야. 구체적으로 알맹이 내용이 뭔지가 아직 정해진 건 아니야. 그래서 자, 우리 헌법상 선언된 국민의 기본권, 헌법상의 기본권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야. 하나는 뭐야? 추상적 선언만 해놓은 거. 응? 또 하나는 뭐야? 뭐 헌법상의 그 규정만 갖고도 어떤 내용의 권리인지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이런 강의 시간에 예를 들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돼요. 그럼 신체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인정이 되고 있는데 신체의 자유라는 게 어떤 내용의 권리다고 다시 법률로 또 정해놔야 돼? 신체의 자유라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당연히 뭐야? 손과 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권리. 응? 자기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이고 어디 그럴 수 있는 권리잖아. 이동하고 싶으면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응? 그럼 굳이 법률로 신체의 자유는 이런 내용의 권리라고 이걸 써야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눈동자를 자유롭게 굴릴 수 있는 권리 뭐 이렇게 써야만 되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안 써놔도 무슨 내용의 권리인지 다 알 수 있어. 이런 거는 바로 만약에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 그럼 나 헌법상의 권리 침해당했다고 바로 소송이 제기 가능해요. 응? 그런데 이와 대비되는 거.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소위 환경권이라는 기본권이 선언돼 있어.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도대체가 궁금해지네. 쾌적한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도 모르겠고, 응? 그렇잖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의문이 들잖아. 쾌적한 환경이 어떤 환경이야? 그럼 법률로 정해놔야 돼. 즉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란 뭐 소음은 어느 정도 이하, 먼지 농도는 어느 정도 이하 이런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다. 이렇게 내용이 정해져야지. 또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어느 정도가 쾌적한 환경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다 달라. 그러니 논란이 많겠죠. 그래서 쾌적한 헌법에서 말하는 환경권,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란 어느 정도의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다라고 법률로 다시 구체적 내용을 정해놔야 비로소 이제 행정기관이 뭔가 환경 기준을 위반하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럼 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침해당했다고. 그래서 소송이 가능한 거야. 응? 그게 쾌적한 환경이라는 그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라는 게 법률로 다시 구체적으로 안 정해진 상태에서 나 헌법상에 그냥 막연하게만 선언되어 있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침해당했다. 이런 주장은 허용될 수가 없다는 거야. 응? 따라서 1번 헌법상의 모든 기본권이 당연히 침해당했다고 소송 제기하는 그런 권리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권리는 아니다. 응? 하는 얘기죠. 응?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그러면 지금 1번에 그러니까 1번이 다 그런 게 아니라 둘로 나눠서 파악된다는 거야. 응? 그 자체로 구체적인 권리의 성격을 갖는 게 있고 하나는 추상적인 선언만 해놓은 게 있고 추상적인 선언만 해놓은 건 다시 법률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져야만 그 권리 침해당했다 하고 소송을 가능하게 되는 거야. 응? 그러면 예를 들어 2번, 이제 2, 3번이 다 예야. 2번에 헌법이 무슨 권리 선언했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응? 그러면 여기에 근로의 권리가 헌법상의 기본권인데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선언돼 있어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그러면 나는 근로의 권리가 있는데 나 일자리가 없네? 국가한테 나한테 일자리 줘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안 줬다. 나 근로의 권리 침해당했다. 소송? 이거는 안 된다는 거지. 즉, 봐봐. 헌법이 근로의 권리라고 국민의 기본권으로 선언을 해놨는데 과연 근로의 권리라는 게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법률로 만약에 국가는 모든 근로자에게 응? 몇 살부터 몇 살 사이에 다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이렇게 법률을 정해놨다면 그게 이제 직장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거지. 그러면 직장 안 준다. 국가. 그러면 이제 제 권리 침해했다고 소송이 가능하지만 헌법상 그냥 근로의 권리를 갖는 이것만 갖고는 제 권리 직장 안 준다고 국가가 소송 제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근로의 권리로부터는 국가에 대해서 내 직장 유지시켜줘 아니면 직장 만들어줘 하고 요구할 권리까지는 나올 수 없다는 얘기죠. 응?
법률로 그런 내용이 정해져 있어야 그 구체적인 내용의 권리로서 인정되고 침해되면 소송이 가능한 거지. 응? 또 3번에 보면은 첫째 끝에 뭐 나왔어요? 환경권 나왔잖아. 그걸 헌법상의 환경권이 대표적으로 추상적 선언만 해는 권리예요. 그래서 아까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이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데 나 헌법상의 환경권 침해당했어. 바로 소송 제기? 이거 안 됩니다. 응? 더더군다나 앞에 뭐야? 환경영향 평가 대상 지역 밖에 거주. 그러면 이거 법에서 뭐 시설 설치하면 반경 몇 킬로 이내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법이 정해놨는데 그럼 그 법으로 정한 영향권 범위 밖에 거주하는 사람은 법에서 뭐야? 환경 영향 평가하도록 정해놓은 법률에서 그 밖에 거주하는 사람은 환경상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없다는 거지. 그 영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환경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법률이 정해놨는데 환경 평가하도록. 근데 법률에서 환경 영향 평가하도록 정해놓긴 했어. 근데 영향권 범위 밖에 거주하는 사람은 법률에서 환경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 않고 그러면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헌법상의 환경권 침해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지. 응? 그래서 두 개 단어의 유의. 환경영향 평가 대상 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그러면 법률이 환경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 두 번째, 헌법상의 환경권 침해당했다는 이유만 갖고는 이런 추상적인 선언에 그치는 권리 침해당했다는 이유만 갖고는 소송 제기할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원고 적격 없다.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4번은 개인이 국가 등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개인적 공권은 어떻게 돼요? 성격이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게 우선이긴 하지만 원칙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성격이 있어? 사회 전체의 공익보호와도 연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 권리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권리를 상속시키거나 타인에게 팔아넘기거나 이런 게 양도하거나 이런 게 안 되는 게 많다는 거죠. 포기도 마음대로 못하는 게 있고 그래서 임의로 마음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론 시간에 공부한 것 중에 개인의 그 국가에 대한 공법상 권리, 개인적 공권인데 자, 나 포기하겠다 하고 포기 각서 쓰고 사인했어. 근데 그거 무효다. 인정 안 되는 거 공부한 거 뭐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 국가에 대한 소권이라고 하지. 행정소송 제기할 권리는 개인의 권리이지만 마음대로 포기할 수 없다. 포기 허용 안 된다. 근데 포기한다고 각서 써도 그건 아무 효력이 없는 거다. 그런 내용 공부하죠? 그래서 마음대로 포기 못하는 게 원칙. 제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아이고 잠깐 쉬어야 되겠다. 그죠? 시간 많이 가서 잠깐 화장실 갔다 오고 다시 보고 마무리합시다.